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로 국회에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 특검법, 또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집니다. 이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원내 지도부 만찬을 진행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 주요 이슈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젯밤에 있었던 만찬과 관련한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2시간 조금 넘게 진행이 됐고요. 또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주된 이야기는 이제 국정감사, 또 의료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뤄졌고 뭐 한동훈 대표라던가 김건희 여사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 만찬 소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사실 만찬에 참석하신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화기애애한 만찬이었다라는 것인데 사실 국감을 앞두고 원내 지도부들을 대통령이 불러서 국감과 관련된 이야기나 격려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어제 장면에서 한동훈 당대표가 초청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좀 어색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가 원외의 인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감에서는 원내에 있는 의원들 그리고 원내 지도부가 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동훈 대표가 초청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워낙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간의 서로 간의 갈등이 지금 증폭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굳이 한동훈 대표만 쏙 빼고 이렇게 만찬을 하면서 분위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상 당정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지 사실상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만찬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조금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어제 만찬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소통이 필요하다 보고요. 얼마 전에 당 지도부하고 이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국감을 앞두고 원내 지도부 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독대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독대도. 예. 다만 이제 타이밍이 있고 또 이슈가 있으니까 예.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독대 제안은 주로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나 의료 개혁 중에 2025년도 백지화 이런 거는 이미 알려져 버렸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독대한 데서 성과 놓긴 어려워요. 또 거기에 필요한 협의, 독대가 필요할 때는 독대할 수도 있는데 미리 이슈를 잘 선정해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하게 소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그 어떤 특정한 이슈가 생긴다면 그때는 이제 독대가 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근데 지금 말씀이시죠? 김건희 여사 문제나 예. 2025년 백지화 이걸 이게 이미 이슈가 언론에 알려져 버리고 예. 이걸로 이게 독대하자 이거는 할 의미가 없잖아요. 성과가 없잖아요. 예. 조금 전에 이제 장현수 변호사께서는 한 대표가 빠진 부분이 좀 어색할 수 있고 당정 관계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시선에도 이렇게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고 실제로 야당에서 여러 해석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 만찬이 어떻게 성사됐는지 그 배경이 좀 나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제안을 했고 화답을 하면서 사전에 한 대표에게 알렸고 한 대표도 잘하고 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야 본인이 초청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다녀와라, 잘하고 와라 이런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친한계 의원들은 상당히 지금 불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당정 갈등이라고 지금까지 알려진 부분의 프레임을 윤한 갈등으로 좀 좁혀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리고 당 사이에는 갈등이 없는데 꼭 집어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만 갈등이 있다라는 것으로 좁혀간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를 고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친한계 의원들은 상당히 불쾌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에게 독대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요청에 대해서 거부를 한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가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이 전혀 반응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한동훈 대표로서는 상당히 지금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본다면 그 만찬에서도 한동훈 대표만 고립시키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보여주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훈 당대표가 과연 본인이 정치를 하고 본인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회의가 드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친한계 의원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친한계 의원이 그래 많지 않아요. 몇 명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장동혁,
그다음에 그 김영동 비서실장요, 그다음에 그 한지아 몇 명인데 그분들이 뭐 그렇게 기분 나빠하거나 이렇게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보고 지금 물론 이제 제가 봐도 이제 대통령실하고요 한동훈 대표 간의 그 갈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조직이든 갈등은 있잖아요. 갈등이 없는 게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오히려 창조적으로 갈등을 풀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 야당에서는 우리 좀 부추기는 것 같아요. 계속 야당에서는 이제 뭐 독대에도 안 받아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물론 전략상으로 상대를 분열시키는 게 뭐 필요하지만 너무 외부에서 확대 해석해서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국회에서는 국회로 되돌아온 이제 3개 법안에 대한 처리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단일 대우하겠다라는 이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죠. 내일 오후 2시에 지금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뭐 최혜병 특검법이나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지금 다시 재표결에 붙이겠다는 일정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대통령과 그 원내 지도부의 만남 자체가 그 만찬 자체가 이탈표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사실상 이탈표를 아무리 단속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이탈이 나오는 것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8표가 이탈이 되면 이 재표결 과정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그 숫자가 8표인데요. 물론 8표의 이탈표가 나와서 바로 이 재표결에서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확답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몇 표라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탈표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많은 소용돌이가 몰아닥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8표까지는 아니겠지만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먼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요 저는 이탈표가 거의 없을 걸로 봐요. 법안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추가된 게 공천 개입 의혹이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문자 있죠. 이게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공천 개입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이제 원칙대로 대답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희망은 단수로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공천 개입인 게 뭐 있습니까? 의혹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설령 공천 개입에도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선관위의 유권 해석입니다. 윤근영 의원 보냈을 때 왜 민간인이 뭐 공천에 대해서 의사표명한 데서 이게 뭐로 처벌합니까? 공무원도 아닌데. 따라서 그 특검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탈표가 없을 거고요. 아마 이제 최상병 특검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계속 옛날에 던진 분이 있죠, 찬성을. 근데 그 생각 좀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임성근 사단장 자체가 무혐의로 불송치가 됐잖아요. 아니, 불송치 죄 없는 사람을 뺐다고 자꾸 이게 하는데 죄 없는 사람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가 없는데 이게 포함시켜야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따라서 안철수 의원에게 좀 생각 좀 바꾸시고요. 그러면 이게 그 외에 뭐 한두 명에는 이탈표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일 본회의 전망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재보궐 선거의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뭐 일찌감치 뭐 당대표들이 선거 유세 지원전에 굉장히 좀 힘쓰고 있고 오늘 이재명 대표도 영광도 찾았고요. 부산도 찾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도부들이 굉장히 좀 열심히 나서고 있는 배경을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그렇죠. 10월 16일에 있을 재보궐 선거가 그 의미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뭐 소위 말해 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나름 이 선거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야당으로서도 민주당으로서도 그리고 조국혁신당으로서도 서로 간에 나름대로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기초단체장 선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뭐 지역에서의 일정 지역에서의 선거일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4월 총선 이후에도 그 민심을 국민들께서 민심을 보여주셨지만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도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진단입니다. 따라서 이번 10월 재보궐 선거에서도 민주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정권을 심판해달라라는 2차 심판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초단체장에 대한 보궐선거는
그냥 단순히 지역 선거다라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초리를 드는 선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예상입니다. 예, 현 정부의 2차 심판에 의미가 있다 하셨는데 서정훈 변호사께서는 이번 선거 뭐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 기초단체 선거를 무시할 수 없는 게요. 예. 옛날에 강서구청장 김태우 있죠. 예. 그때 대표하면로서 이게 그 총선까지 여파 컸거든요. 예. 기초단체나 선거도 이게 중요한데 저는 두 가지 의미로 봐요. 첫째는 이제 그 호남의 적통이 누군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번에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이기거나 호남에서 상당히 선전하면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민주당 일당 독재가 무너지는구나. 호남도 이게 경쟁 시대로 접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그 후보자들이 조국 당으로 몰릴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호남의 적통, 호남의 맹주가 누구냐 이게 첫째 제일 중요한 의미죠. 그게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산은요 결국 국민의힘의 아성인데 여기까지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나 네. 여기 단일 후보한테 무너지면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엄청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사소해야 되는 뭐 강화는 이제 어차피 뭐 무소속이 오고 그거는 이제 좀 강세적인데 부산은 아예 장담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옛날에도 이게 10% 남짓 총선 때도 이겼고요. 예. 따라서 이제 그 부산에서 혈투가 현 정권에 대해서 이게 어떤 지금 여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봐요. 그래서일까요? 이 부산에서의 단일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도 네.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오늘 이재명 대표도 부산 가서 단일화하자라고 네.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가 좀 진행될 것 같으신지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단일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되었던 뭐 어떤 후보가 되었던 좀 더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뭐 당연한 기본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양당 간의 경쟁은 할 수 없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도 또 선거를 통해서 겪을 수 있는 또 진통의 하나이기 때문에 양당 간에 또 지지자들이 보시기에는 서로 간의 금도를 넘지만 않는 그런 정도의 경쟁이 있는다라고 한다면 선거 이후에도 결국 야당끼리 협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합심해서 정권의 견제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화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을 거로 저는 이제 그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그 호남에서 죽기 살기로 이게 싸우고 있는데 부산에서만 이게 그 하나가 내가 단일하자 이 코미디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쉽지 않다는 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아마 이게 그 끝까지 완주하는 경우 많습니다. 아마 단일을 하면 이제 그 민주당 후보가 조금 이게 현재 상황에서는 유리할 겁니다. 민주당 후보가 김경지 후보인지 그분이 그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따라서 이제 뭐 제 생각에는 단일화는 이게 어렵다. 왜? 호남에서 이게 협조가 된다면 부산도 이게 되겠지만 지역별로 한 군데는 죽게 살기, 한 군데는 이게 단일화. 이거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단일화 여부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친분이 전혀 대통령 부부가 이 행정관과는 친분이 전혀 없고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유감이다. 그리고 이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대통령실로서는 아무래도 이 논란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려고 좀 선을 긋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녹취록에서 나왔던 뭐 많은 이야기들 중에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른바 한동훈 당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사주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을 들어보면 김대남 전 행정관이 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를 쳐준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격해주면 김 여사가 좋아할 거다. 이런 취지의 녹취들이 지금 공개가 된 것이거든요. 특히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당대표가 이건 굉장한 해당 행위다라고 하면서 감찰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는 형사 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선을 긋는 입장만으로 이 녹취록에 관련된 논란이 잦아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 듭니다. 일단 당장 감찰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진상조사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형사 고발도 당연히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친한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김대란 전 행정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배후에 대한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감찰 결과에 따라서 당정 갈등 또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그 윤한 갈등이 제대로 폭발하거나 증폭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사건에서요 가장 나쁜 사람은 이제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씨라고 봅니다. 저는 이명수 기자라고 안 부릅니다. 예. 근데 이런 사람은 기자라고 하면 안 돼요. 기자라는 거는 이게 공식 인터뷰하거나 녹음할 때 녹음합니다. 하고 인터뷰하죠. 근데 몰래 사적인 대화를요. 임금이 없는 자리에 임금 욕도 많이 합니다. 이 녹취록에 보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욕한 게 더 많아요. 한동훈 대표 비난보다. 근데 그런 걸 이렇게 사적으로 신뢰관계에서 이런 게 대화들을 다 녹음해서 그러면 이게 다툽니까? 악마의 편집을 하죠. 자기가 정보 주거나 자기가 대화를 유도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이게 다 뺍니다. 이게 악마의 편집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언론에 저는 보도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봐요. 저는 이런 거는 이게 법을 떠나서 이 불법이라 봐요. 법을 떠나서 뭐 도청 떠나서 앞으로 이런 행태의 공작은 없어야 된다. 이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대통령하고 이게 친분이 없는 건 맞아요. 이분이 정치권에 오래 있은 분이 아니고 사바다가 대선 캠프에 갑자기 들어와서 선거까지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뭐 사진이 있다 해도 그건 의례적으로 다 찍는 거죠. 대통령하고 사진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따라서 친분 없다고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걸 이게 뭐 배우를 캔다 또는 이게 감사는 누가 보냈냐 배우 이게 막 싸우다 보면요. 그 이명수 씨의 공작에 말려드는 겁니다. 지금 몇 번째 공작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노리고 다 이게 녹음해서 퍼뜨리는데 그게 우리끼리 싸우면 그게 노래하는 밖에 더 됩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 측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럴 때요. 옛날에 그 삼국지 조조 있잖아요. 조조가 원소 이기고 나서 이제 그 편지가 한듬이 나와요. 자기 밑에 부하고 내통한 간첩 혐의 편지 있죠. 이걸 뜯어가지고 처형하자니까 조조가 다 불태워라. 자기 불태워라. 이럽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통 크게 야 이거 녹취 파일 폐기해라. 이거 우리 분열시키려는 공작이다. 이거 자꾸 배우 켜고 뭐 켜고 하면 대통령실하고 당이 갈등만 생기지.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런 공작에 우리가 분열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6일부터 5박 6일간 아세안 지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특히 이 기간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도 만날 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성과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뭐 이시바 신임 총리와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첫 만남이기 때문에요. 그 첫 회담에서 바로 뭐 눈에 보이는 뚜렷한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일본에 대한 어떤 자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좀 다시 확립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동안은 뭐 한일 관계를 정상화한다라는 미명하에 뭐 우리가 물 반자를 채우면 일본이 물 반자를 다시 채워줄 거다라고 기대하는 그런 정도의 외교적 자세였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국민들도 많으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본에 대해서 그냥 선의를 기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요구할 거는 제대로 요구하고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과연 일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이제 순방 국빈 방문 기간 동안에 어떤 성과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이시바 일본 총리는요. 예. 옛날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할 때 오부치 이후에 가장 한국을 우리나라를 이렇게 제일 잘 이해하고 하는 총리입니다. 아베 총리하고 틀려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굳건한 아마 그 외교 관계, 한미일 관계가 될 걸로 기대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아시아는요. 제가 보기 경제적으로만 보면 아시아는 이제 그 미국, 일본, 중국 다음으로 이게 우리 가장 중요한 지역이에요. 네. 가장 이게 그 무역량이나 하기 때문에 정말 전략적으로 이게 중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잖아요. 지금 체코 원전도 보세요. 자꾸 이게 그 야당에서 깎아내리려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외교 안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이게 큰 성과를 내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